분야에 따라서 개인이 느끼는 장애라는 것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문센터 여기 보니까 아주 시설이 좋네요. 근데 여기 2층인데 휠체어 장애인이 있으면요, 이 휠체어 장애인이 하반신에 마비가 있다는 거죠. 이 마비가 있는 상태에서 이 2층에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면 그야말로 교통보조인도 와서 들어 올려야 되고요, 공사자도 와서 막 들어서 올라오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단지 엘리베이터 하나만 만들어주면 이분이 느끼는 장애라는 거, 여기 와서 이런 어떤 간담회를 참여하는 거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죠? 단지 엘리베이터 하나만 설치되어 있다면 아무런 장애가 문제가 없다는 거. 그것처럼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지원. 요것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개인이 느끼는 장애는 아주 치료사실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 복지에서 접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래서 사회 제도를 바꾸고요, 지원 방법을 바꾸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는 방향 아닙니까? 스포츠에 있어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계속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선 장애인 체육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체육이라는 말이 있고요, 스포츠라는 말이 있는데 또 운동이라는 말도 있죠. 요걸 정의를 하고 가봅시다. 비슷한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요거는요, 운동이라는 거는 좀 생리학적인 움직임 자체에 관심을 둔 거고요.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치료적인 개념, 이쪽으로 우선 맞춘 거고, 좀 포괄적인 큰 의미입니다. 운동을 하면은 움직임, 체육이라는 거는 이건 약간 교육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로 이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스포츠는 뭐냐면 종목 중심에 우리 엘리트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데 제가 오늘 요거를 오늘 준비하는 스포츠라는 말을 쓸게요. 스포츠라는 말. 그래서 장애인 스포츠는 최초의 장애인 스포츠가 시작이 될 때는,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될 때는 우리 우리 일제시대 그때부터도 좀 얘기를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장애인 스포츠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한 80년대 초, 보건병원, 헐트, 그리고 정리, 이런 데서 이제 막 상위군경들, 공병원이나 상위군경들 중심으로 사격이나 양궁이나 휠체어 농구나 이런 것들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조직력이 생겨갔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 스포츠가 장애인들이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게 사회에 알려졌고, 이거는 꼭 장애인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활발 올림픽이 계기로 많이 바뀌었죠. 그렇게 되어 오다가 2005년 11월이죠. 2005년 11월에 중부부처가 보건복지에서 문화체육관광으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그 옮겨간 계기가 많이 있죠.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기존에 장애인 스포츠 하면 다 여기로 가요. 재활이나 치료나 아니면 무슨 이벤트, 행사. 그래서 예전에 무슨 아주 대회가 많았어요. 제가 90년대부터 이렇게 현장에 계속 일을 했는데 참 대회가 많았어요. 무슨 대회. 그런데 알맹이가 없더라는 거죠. 계속 대회하고 무슨 이벤트하고, 그 다음에 무슨 치료적인 거, 이런 프로그램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스포츠도 이 재활이라는 이 패러다임, 치료적인 접근, 이런 쪽에서 너무 관심이 가졌고, 또 간혹 우선 정치적인 이런 이벤트, 이런 거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다가, 이제는 점점, 이 당시에 무슨 큰 대회를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운동선수들이죠, 선수들. 선수들 중심으로만 정책이라는 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요즘 그 생활체육, 우리 일반 체육에서 생활체육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많죠. 통계적으로 나온 게 8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요거는 주 3회 이상 뭐 이렇게 참여하는 걸 얘기합니다. 주 3회 뭐 하루에 30분 이상 참여하는 거, 그런 기준으로 보니까, 2007년까지인가 44%였어요. 44.1%. 그 국민의 10명 중에 4명이 체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2008년도에 34%로 뚝 떨어졌어요. 아마 이제 좀 조사상의 문제도 있었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34%인데 저희가 올해 나온 책자, 그러니까 작년도 장애인 생활체육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장애인? 그러니까 2008년도 가장 최근 조사하는데 6.1%입니다. 6.1%. 그러니까 장애인들, 지금 현재 등록 장애인들 200만이 넘는 장애인들 중에 6.1%만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도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5년 전에는 불과 3.3%였어요. 3.3%. 이 조사조차도 없었어요. 조사조차도. 이게 2003년도인가 처음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2003년도인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3.3%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스포츠라는 거는 재활치료, 행사 중심의 하나의 어떤 수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나중에 이렇게 장애인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뭐냐면 생활체육. 체육을 생활화 시켜 가자라는 거죠. 스포츠 포홀, 모든 일을 위한 스포츠 해서 거기에 장애인들이 속하는 그 모든 이가 바로 그 속에 장애인도 속하고 여성도 속하고 노인도 속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속하는 그러한 그 이념으로 체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제가 생활체육이라는 걸 이렇게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의 장애인 체육에 우리나라의 장애인 체육 장애인 스포츠를 크게 이루고 있는 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법적으로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치료, 생활체육, 그리고 전문체육, 학교체육.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요 세 가지는요, 생활체육, 전문체육, 학교체육은 지금 그 대한장애인체육, 문화체육관광 쪽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 관광 쪽에서, 인천 쪽에서 이걸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처가. 근데 재활체육이라는 거는 그 아이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부처로 되어 있는 게 어디냐면은 그 장애개발원 있죠. 개발원에서 일부 그 법정 가운데 이게 있어가지고 재활체육이라는 걸 이제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장소적으로 보면
지금 장애인 시설, 복지관, 기관, 관련기관에서 하고 있는 우리 척수협회에서 만든 치료활동을 하면 이거는 다 재활치료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이제 문화체육 쪽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 이렇게 세 가지로 주문부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충남에서 할 때 이 문제를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이거 문제 있다. 이게 왜 이게 재활체육이 보건 관련돼서 하면 왜 재활체육이고 왜 이게 이거냐 생활체육이냐 이 경계가 전혀 없다. 그건 하나다. 하나인데 이렇게 지금 억지로 분리해 놓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재활생활 전문 학교로 나눠져 있는 나라가 미국은 이렇지 않습니다. 일본도 이렇지 않고요. 독일만 그렇습니다. 독일이 그 재활생활 전문 학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요 어느 정도냐면 이 재활체육이요 그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4대 보험이 여기 다 혜택을 받으면서 합니다. 그래서 재활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의사가 판정을 합니다. 당신은 재활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판정을 딱 내리면 그때부터 예를 들면 한 100회를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지정되어 있는 예를 들면 요즘에 장애인 전용 체육관 같은 데 있죠. 각 구마다 있는 스포츠 센터를 지정해서 거기에다 보냅니다. 거기 가면 거기서 가면 재활 체육 지도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지도자한테 자기에 맞는 운동을 그룹 형식으로 해갖고 받고 있습니다. 그 100회가 끝나서 다시 의사한테 판정받습니다. 좋아졌습니까? 조금 더 하십시오. 50회 더 하십시오. 그럼 또 추가로 50회 합니다. 그 다음에 좋아졌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면 자연스럽게 생활체육으로 넘는 거예요. 근데 그룹으로 이걸 합니다. 그룹으로. 개인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룹으로 합니다. 왜 그룹으로 하느냐면 이 생활체육으로 보내기 위한 전초 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그룹 형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해라라는 의미에서 그룹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독일의 재활생활 전문 학교체육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하려고 토론회도 몇 번 하고 했었어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데 앞으로 아마 이 부분이 의료보험이 된다면 장애를 입고 그 이후에 재활치료를 받고 나서 바로 운동을 할 때 초기 단계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복지관이나 여러 장애와 관련된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이런 체육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생활체육으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이런 형태입니다. 생활체육의 형태는 보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초보적이죠.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했죠.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초보자교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생활체육 교실. 교실 운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클럽. 동호회. 그 다음 나오는 게 대회. 각종 대회.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전문입니다. 넘어가는. 이게 이런 형태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생활체육의 형태이고, 맨 처음에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거는 그야말로 중증장애인입니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시를
찾아가서 생활체육 정보를 제공하고 운동 상담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3년 됐죠. 평가위원장을 맡은 지가. 사업을 이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재활체육이라고 따로 떨어지니까 복지관이나 무슨 장애 관련된 기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체육을 재활체육이다 터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로 그쪽에서 우리 하고 계신 분들은 중증장애인들이 많거든요. 그럼 중증장애인 말고 나머지 종목별로 중심으로 가버리면 다 경증장애인들 중심으로 스포츠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중증장애인들 그리고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찾아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 역할을 체육회 내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충남에 있거든요. 충남에는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와 관련된 직원이 한 사람 팀장이하고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팀장 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도 계약직입니다. 2년 계약직인데 한 사람 뭐가 높고요. 한 사람이 전체를 다 커버해라는 겁니다. 운동 상담하고 뭐하고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자라고 좀 해놨는데 올해 예산 없다고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포츠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나 운동 배우고 싶다. 예를 들면 나 탁구를 배우고 싶다. 아니면 수영을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바로 이어주는 게 이겁니다. 초보자 교실. 초보자 교실을 통해서 맛보게 합니다. 뭐 일주일 동안 이거 해보고 이벤트적으로 이런 종목 해보고 내하고 맞는가? 맞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자 교실입니다. 교실. 생활체육 교실. 예를 들면 탁구 교실. 이런 거죠. 교실을 통해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배우는 거죠. 실제 기능을 배우고 나서 배우니까 재밌고 나 이제 수영도 배웠어. 수영 배웠으니까 앞으로 수영을 통해서 건강관리 하고 싶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함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바로 흘러가죠. 동호회하는 거. 이런 거 만들어줘요. 특별히 이분들이 또 자기네들끼리 막 하면 재밌거든요. 탁구도 하고 재밌고 하니까 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탁구 실력을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우리 겨뤄보자 해서 만든 게 이제 대회죠. 대회. 그 대회를 통해서 야 너 실력이 전국적으로 내 실력이 랭킹 안에 들어간다. 난 진짜 이 탁구를 통해서 올림픽도 나가보고 배우고 싶다라고 체육으로 넘어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체육은 이런 흐름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육회 초기도 그랬고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체육회 이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개념 없이 막 중구난방식으로 막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냥 클럽을 공격으로 막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이유는 아마도 당사자들이 주도되지 못했던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정책을 만들 때 반주도적으로 만들어왔던 하나의 장애인 체육계의 문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아마 이 틀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 틀이 앞으로 큰 틀은 바뀌지 않고 장애인 체육분야는 계속 이렇게 흘러갈 것 같고요. 조금씩 바뀌겠죠. 근데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틀이고요. 제가 그리고 3년 동안 이 정책평가 요거를 해오면서 생활체육의 큰 틀을 만들려고 했던 게 이겁니다. 이제 이 틀로 아마 이제 큰 중심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올해부터 대한장애인 체육회에서
이런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온갖 사업들이 막 나눠집니다. 막 나눠집니다. 이 클럽에서 나눠지고 종목별로도 나눠지고 요걸 가지고 시도장애인 체육회에다가 예산을 분배를 했죠. 공무사업들이 다 공모로 예산을 지급하는데요. 근데 그때 예산은 주는데 정부 예산이라는 게 지급을 하면 뭐 적은 돈이라도 반드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평가 틀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평가 틀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평가를 해서 각 시도별로 이 전체 예산을 통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요런 사업 반드시 하시오라고 하면서 예산 전체를 보고 매력 던져주고 그걸 가지고 지방비를 보태서 사업을 진행하게끔 하는 게 지금 현재 장애인 그 체육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각 시도별로 지금도 현장 평가라는 걸 나가고 있고요. 연말되면 조직 평가도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장애인 체육회 중심으로 해서 각 시도 장애인 체육회를 평가할 거고 해서 이제는 조금 더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면서 체육 활동이 진행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나라의 장애인 체육의 생활체육의 큰 흐름입니다. 혹시 좀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좀 그렇죠. 또 나름 우선 시간인데 혹시 뭐 이런 거 하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예. 지금 대장체에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네.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단은 안 됐고요. 예. 그 팀장이 여전히 있으니까 하고 있고 아마 친구 친구 이렇게 따서 그 번호를 해서 그 번호를 누르면 아마 상담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주로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장비 대여하고요. 장비 휠체어 농구를 한다, 농구 휠체어 어떻게 사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구입해놨다가 장비를 빌려주고. 그런 소모품 지원도 되는 건가요? 소모품은 아니고 소모품은 라켓이나 이런 셔틀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활체육 교실 아니면 클럽을 지원한다.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이제 선정을 하겠죠. 공모를 해서 만약에 무슨 배드민턴 클럽이다. 예. 배드민턴 클럽을 지원해달라. 뭐 촉수장애인 무슨 대상으로 해서 배드민턴 클럽을 만들어서 뭐 제목이 클럽 명이 무슨 뭐라고 할까요? 저희는 주공 클럽이다. 이렇게 하면 그 주공 클럽을 지원하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서울시에서 오케이 하면 거기에 소모품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보통 보면 한 200, 300 정도 1년에 200, 300 정도가 그야말로 소모품 정도만 쓸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이고요. 그래서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 많은 데는 그거 지원 안 받는다. 우리가 알아서 예산 확보해서 다 한다 하고 지원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지방 같은 데는 어려우니까 그런 예산이라도 뭐 고맙게 일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도 2, 300이 큰데요. 저희도 중증장애인들 배드민턴 클럽을 해요. 중량대에서. 그 셔틀콕 저희 배드민턴을 치니까 셔틀콕하고 라켓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로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배드민턴이 빠졌죠. 지원 대상에서.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는 빠질 수는 없고 이제는 예전에는 이렇게 선정하는 걸 다 대한장애인 체육회에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평가위원장으로 있으니까 평가위원들이 전국에 오는 몇백 개의 클럽을 다 일일이 밤새도록 그걸 봤어요. 밤새도록 쌓아놓고 사업계획 수사해보고 이게 선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선정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면 각 대장체가 있으면요. 각 16개 장애인 체육회가 있다든가 전국에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 이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에다가 이름을 합니다. 클럽. 이 클럽을
클럽에 관련된 예산을 일정을 주고요. 그 예산에서 서울시에서 지방비를 확보해서 보태서 뭐 몇 개가 되든 뭐 20개가 되든 뭐 50개가 되든 그 예산 범위에서 그 예산을 쪼개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종목이 다 들어가게 되죠. 또 여러 기관도 다 들어가게 되고 이제는 순수하게 서울시장의 체육회의 그겁니다. 그쪽에서 이제 이거 잘 선정해서 공모하고 또 나중에 잘 해서 대단체에서 이 전체 사업을 평가하게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배드민턴 외에도 뭐 가령 무슨 보치아 내지는 수영, 보치아는 우리 체육장이 아니죠. 수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 무슨 돌고래 클럽 이런 걸 만들었다 쳐요. 돌고래 클럽이면 돌고래 클럽을 지원받고 싶다 하면 서울시장인 체육회에 그 클럽 동호인 지원할 때 그때 신청을 하십시오. 신청하시면 서울시장인 체육회에서 거기에 맞는 이제 그 심사를 하고요. 그게 선정이 되면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죠. 요게 따로 있고 또 하나는 그 초기에 처음부터 클럽을 할 수 없고 우리가 뭐 수영을 먼저 배워야 클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수영을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철수장님 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수영 교실을 만들었어요. 교실을 만들었어요. 수영 교실을 교실 형태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도 지원받고요. 뭐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또 공모사업을 해서 교실 공모사업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지원을 받으면 거기서 강사들도 나오고 하거든요. 수영장들도 지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교실을 통해서 한 3개월 정도 수영교실에 해보고 한 개 연구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미를 붙여서 수영 계속 하고 싶다 해서 또 클럽을 조직했어요. 그 클럽 만들어서 클럽 요청 받을 수 있고 이제 이런 형태인데 뭐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드는 대로 다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아직도 그 예산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도 보니까 150개 정도 이렇게 선정하는데 거의 700개 클럽이 이렇게 신청했어요, 전국에서. 그래서 700개가 생겼습니다. 종목별로, 지역별로. 이제 그런 형태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지원해줄 때는 많은데 예산을 한정이 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형태로 전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시스템이 각 시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나요? 예, 지금 이런 시스템은 생활체육만 이야기하면 이 생활체육의 시스템은 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관에서 그리고 소비자 교실, 생활체육 교실, 이 사이에 또 다른 게 좀 청소년 활동 지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큰 흐름은 이런 식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대장치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이제 대개는 서울시장인 체육회에 이름을 해서 이제 공모하고 또 지원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육 활동을 여러 가지 계획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준비할 수도 있고 또 클럽 활동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서울시장인 체육회를 통해서 그런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여러 가지 계획하시면 한국에 있는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한데요. 그 인천시 같은 것도 체육회가 생겼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사실 인천에서 롱볼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산을 따는 거 보면 인천에서 체육회에서 주거든요. 네. 그럼 그게 대한체육회에서
나와서 주는 겁니까? 네. 이런 사업이라면, 뭐, 어떤 경우에는 50대 50으로 매칭하는 경우가 있고요. 국고 50대, 대정부에서 50% 주고, 50%를 지방비 인천에서 확보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제 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 300만 원 같으면, 150만 원은 대전체 그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주는 거고, 150만 원은 인천에서 확보해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주는 부분입니다. 또 뭐 일부는 자부담 해가지고 그 칩수협회에서 수영교실을 여는데 회비를 받아요. 이용료를 받아가지고 상가비를 받아가지고 자부담으로 이렇게 같이 매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무료가 많고요. 선정되는 거는 아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에서도 붙일 수도 있고 또 국고 100% 다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마다 형태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사업 선정할 때 국고 100%, 대한장애인 체육회에서 100% 다 지원하는 그런 곳은 잘 선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체육 예산을 좀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국고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끌어들이라 그런 취지에서 뭐 50대 50으로 매칭하고 그 비율을 최소 비율을 정해주죠. 예를 들어 최소 20%는 지방대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해줍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네. 저 3년 전만 해도 인천시 장애인 런볼링 때 전국 치전을 했었어요. 아, 예. 전국 각 클럽까지 다 와가지고 했거든요. 네. 그때는 7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이나 예산이가 줬어요. 예. 근데 언제부턴가 2년 전부터인가 그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진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대회 치를 때 상당히 그냥 어려움을 많이 치렀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그 예산을 그 충분히 이제 지원하지 못하고 하는 참 한계는 있습니다. 그 지금 생활체육 예산이 한 50억 정도, 54억인가 그 정도거든요. 대한민국 사실 2003년인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전체 생활체육 예산이 6억이 없어요. 6억. 그러다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로 2005년 11월 달에 넘어오면서 예산이 막 확보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현재 54억 정도 됐는데 요거는요, 이게 54억인데 사실 전문체육 예산보다 훨씬 적습니다. 전문체육이라는 게 선수들 그 체육이거든요. 이 체육 예산보다 이게 아마 훨씬 몇 억인가 그렇게 되고요. 또 이것저것 다 합치면 더 많습니다. 학교체육 예산 뭐 정도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설. 이번에 모레 있죠, 모레. 모레에 그 인천 그 장애인 종합체육관 아예 훈련원 아시죠? 네. 여기 거기에 개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올해만 하더라도 뭐 300 몇십억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생활체육 예산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시설에 관한 부분인데요. 시설. 그 이제 운동을 하시려고 하니까 당장 지금 운동하시려면 어디로 가십니까? 복지관. 장애인 체육관. 근데 장애인 체육관은 제가 지금 장애인 체육관 관장이에요. 여기 천안시 장애인 종합체육관이 있어요. 거기에 그 관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전국에 27개가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관이. 근데 이 27개의 문제가 아주 많아요. 어디 가보셨어요? 네, 교수님 계셨다. 정립. 또 가보신 데가 복지. 예. 저는 정립에 있었고요. 정립하고 또 저기 강서구 어디입니까? 깊은누리. 깊은누리에 제가
그 오픈했어요. 아, 오픈 그때 제가 사업부장으로 있으면서 오픈하고 6개월 동안 하다가 이제 학교로 갔죠. 참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아마 기쁜 우리가 적자가 계속 나가지고 아마 그쪽 관장님이만 체육관 내리만 하면 흥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다른 데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저기 27개의 전용 체육관들의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육관은 반듯하게 세워두고요. 이거는 뭐 국고도 뭐 들어가고 지방비도 들어가고 해갖고 또 자부담도 해가지고 멋지게 지어놓죠. 중요한 거는 운영 예산은 안 줘요. 물론 주죠. 예전에는 1억이었을 때, 예전에. 근데 최근에 3억인가까지 갔다라는 것 같은데, 뭐 규모에 따라 조금씩 틀리겠죠. 그런데요, 예를 들어 여기 수영장이 들어갔다. 수영장이 들어가면 기본 우리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오래된 거 얘기합시다. 곰돌이, 서울 곰돌이 아시죠? 곰돌이 그 체육센터, 그 수영장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년. 제가 예전에 그 기본우리 체육센터를 오픈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그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벤치마킹을 다 했습니다. 경영분석도 했고요. 근데 곰돌이 그 당시에 한 언젠가요? 2003년이었나요? 그때 곰돌이 체육센터를 가니까 1년 예산이 25억 정도 됐어요. 이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25억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서울시에서 운영 예산 지원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가 하면 이 수영장이 장애인 전용 수영장으로서의 역할을 아예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 수영장에 장애인이 그 당시에 제가 확인한 건 5%였어요. 5%. 이용자 중에 5% 장애인이 이용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거짓말이에요. 5%가 안 합니다. 1%도 안 해요. 100명 이용하면 5명이고 1000명 이용하면 50명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 1000명만 되겠어요? 수천 명? 거의 만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럼 장애인들 이용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백 명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곰들이 그렇게 이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5%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한 15%가 넘어가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장애인 이용자들 15%가 넘어가면 무조건 적자예요. 적자 보게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또 특히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뻥뻥 터집니다. 한 가지 시험장 얘기 나왔으니까 지적장애 아이들 있죠. 지적장애 아니면 자폐성장애 아이들이 평소에는 뭐 신변치를 잘 합니다. 연변 뭐 전혀 문제없이 하다가 이 물에만 들어가면요 흥분해요. 흥분하면서 이 조절 기능이 떨어져요. 물에 들어가면. 그래서 막 수영을 하다 보면 뭐가 둥둥 떠다니고 이게 실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 수영장 교사들이 당황해갖고 모자버스가 건져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걸 장애인 비장애인 막 섞여서 수영을 하다 보면 같이 수영하다가 뭐라 하겠어요? 입속 금방 나요. 특히 아주머님들 얼마나 이거 심합니다. 뭐 이 수영장 똥물이다 이렇게 됩니다. 실제 수질을 관리를 해보면 물이 좀 탁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 막 샤워 안 하고 물에 들어가고 막 하고 굉장히 그 장애인과 한번 가고 나면 물이 굉장히 탁해지고 그렇게 해요. 실제. 근데 이제 이걸 당연히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사회적 부담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문제이지만 또 그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막 입소문 나기 시작하고 이런 뚝뚝 떨어집니다. 또 가끔
같이 우리 통합해서 같이 수영 우리 장애인 아이들하고 비장애인 아이들하고 같이 뭐 어린이반 4시부터 5시 이때 다 어린이반인데 그때 막 하다 보면 갑자기 막 흥분해갖고 막 애를 뚜드리고 이빨을 부러뜨리고 그랬을 때 어느 부모가 보내줄게 안 보내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매출 뚝뚝 떨어집니다. 그럼 뭐냐면은 이 수영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25억을 벌기 위해서는 일반 스포츠 센터가 똑같이 돌립니다. 장애인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아주 그냥 피 안 날 정도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정작 장애인 체육관은, 전용 체육관은 세워놓고 제대로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27개, 그 중에 제가 하고 있는 이 체육관들인데, 많은 그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운영 예산 지원 이런 거 제대로 현실화시키고요. 이런 부분을 상당히 효과가 좀 떨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으로 많은 숙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 전용 체육 시설에 이걸 계속 짓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저희 체육관만 하다가 8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지어준 게 아니고 천안시에서 지자체 순수 예산 다 들어가 지었어요. 아마 전국 최초가 되겠고요. 80억 예산을 들어가 수영장이 없습니다. 롱볼 경기장, 헬스장, 종합체육관, 그리고 사격장, 아동 스포츠장 해가지고 쭉 세우는데요. 80억 예산을 들이고 여기에 그 운영 예산은 1년에 3억죠. 참 어려움이 많이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80억, 요즘 뭐 체육관 하나 지으면 보통 100억씩, 100수십억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들어서 지을 거냐? 이게 근본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그럼 없앨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들은 일반 체육시설 이용해라, 엘리베이터 다 있다 이용해라 해도 못하죠.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다 발전시켜야 되는데, 하나는 공공체육시설, 일반 체육시설이 있죠. 여기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장애인들이 그 전용체육시설만 가면 저 광진구 뭐 전진병원까지 가야 되고, 또 저 강서구 어디까지 가야 되고, 은평구 뭐 서부재활센터까지 가야 되고, 너무 멀잖아요. 또 그까지 가는데 불편하잖아요. 생활인데, 그럼 바로 우리 동네에 있는 스포츠센터 가고 싶죠? 그럼 뭐 예를 들어 국민체육센터부터 고쳐가는 거죠. 엘리베이터 없는 데 설치하고 편의시설 다 설치하게 하자. 그게 이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근데 아마 올해 4대강 때문에 이거 다 정리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올해 사실은 추진하려 했는데 다 날아갔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지금 해줄지 모르겠는데 4대강 사업하고 연결돼가는 건 전혀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불안하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공공체육시설이 리모델링 시켜가지고요, 그 공공체육시설을 장애인들이 이용하게 하면 좋지 않느냐, 가까운. 그런데 이제 이것도 발전시키고 또 하나는 이 27개 전용체육시설이 서울 경기 중심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저희 충남만 하더라도 사실은 제대로 된 전용체육관은 저희 천안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16개 시군이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한두 개씩은 각 시도별로 만들어줘서 가자. 왜 그러냐면은 중증장애입니다. 또 예를 들어 내가 마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니면 절단이 됐단 말이죠. 절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야, 국민 체육센터 시설 잘 해놨으니까 가서 수영 배워라 하면요, 비장애인 입장이죠. 장애인 입장에서는 나 장애 부위, 절단된 부위 나 노출을 못한다. 그러면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마비된 부위를 정신 생각이 시설 좋다고 나 못한다. 난 아직 그걸 극복 못한다. 내 장애 부위를 어떻게 노출하느냐. 근데 전용체육시설에서는 비슷한 장애인들 있죠. 근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수영교실
편하거든요. 참여하거든요. 참여해서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수영을 배워요. 근데 제가 수영을 가르쳐 보니까 길면 한 달, 빠르면 일주일만 수영교실에 수영복 입고 참여하면 그걸 극복해버려요. 별로 노출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용 체육시설이라는 게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여기에서 중증장애인이나 그런 부분들이 극복되고 나서 나중에 일반 체육시설에서 수영 잘하니까 일반 체육시설의 시설 이용하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설이 다 갖춰지면 여러분들 그래서 운동하기가 수월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하더라도 저희 기자님들 잘 되어 있는 곳에 가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뭐랄까 못 오게 하는 그런 지금 직접적인 프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 체육관을 요번에 잘 지어놨거든요. 예. 근데 한 번에 데리고 가봤어요. 거기 안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는데 그게 짓기는 잘 지어도 장애인은 못해요. 한 1000마디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저거 하더라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장애인 차례 금지법 같습니까? 예, 그거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 그럴 수밖에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있고 다 있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장애인도 탁구 묻고 가고 탁구도 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했더니 근데 여기는 장애인들이 와서 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고 1000마디에 딱 거절해버리던데. 바꾸어 가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 지역 아이들 대상으로 우리 학과 학생들이 이제 유소년 장애인 체육교실이라고 하는데 지적장애 아이들, 자폐성장애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 하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보험을 들려고 보험에 가입해라 라고 하니까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보험을 장애 아이들은 보험을 안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해라. 그래 실제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옛날에 큰 보험 회사에도 안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받아요. 외국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외국거든요. 왜 차들이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되지 않아요.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3시. 3시 50분. 조금 힘드시고 하면 자연스럽게 나가셔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저는 시간이 촉박해서 계속 할 테니까 편하게 좀 힘드시고 나가서 좀 쉬셨다 오면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체육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더 좀 첨부를 드리고 싶은 게 건강관리에 관한 그 부분을 아직 안 해서 그 부분 좀 얘기를 할게요. 중간중간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편하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실은 이게 장애라는 게 운동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운동이 아니고 장애인 운동, 사회운동과 같이 가야 돼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결국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보면 다 차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참 덜이죠. 바뀌기가 참 덜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자세히 모르니까 그 예.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달고 다니십시오. 아니, 고발을 들어갑니다. 일단, 공공체육시설부터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천안시에서 하는, 천안시장의 체육관인데도, 전용 체육관인데도, 제가 이제 수첩을 받고, 저희 학교 수첩 들어가 보니까, 이거 막 시설 잘못들이에요. 심지어 정자조차도 다 틀려요. 모르니까 그 실제 시각장애인들 다 이렇게 여기다 점검을 해보니까 다 틀려요. 더 틀리죠. 화장실 규격 다 틀리죠. 화장실 그냥 일반 법적 규격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휠체어 보면
그리고 피전 룰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기 우리 각도 턴하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밑에 폭이 일반 뭐 그런 그 법적 기준으로 하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화장실. 그래서 충분히 실사용자 중심으로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틀려가지고 재봉사 다 하고 막 그런 일 가지고 대표님은 겪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좀 했고요. 왜 운동을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 됩니까? 그런 데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왜 운동해야 되죠? 우리 자, 왜 운동해야 될까 하면 처음에는 재활이죠, 재활. 재활이 뭐냐 하면 장애를 입고요. 추기에 입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뇌졸중 문제라고 할게요. 뇌출혈이나 뇌경색, 그죠? 터진 게 출혈이고 막힌 게 경색 아닙니까? 뇌경색, 이렇게 쳐요. 그럼 이제 편마비가 옵니다. 오른쪽이면 왼쪽으로 편마비가 옵니다. 편마비가 와서 이분이, 예를 들면, 100% 중에 뇌 손상이 입은 부위가 20% 기능을 잃었다고 쳐요. 근데 실제 이분이 한 몇 개월 재활 치료받고 병원에 누워있고 치료받고 했겠죠? 실제 가동하는 건 한 50%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럼 이분은 한 80%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실제는 50%밖에 못해요. 실제 보면. 이거는 뭐냐? 이건 바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지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력이 있어야 이 30%에 관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 운동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걸 돕습니다. 이게 운동을 통한 재활이에요. 그래서 아까 독일의 재활치육 잠시 말씀드렸죠. 그 재활치육이라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돕는 겁니다. 뇌졸중 같은 거 많이 나왔으니까 보통 심할 경우에는 식물입원으로 거의 한 달, 의식을 전혀 못 깨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지나서 정신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누워있다가 휠체어에 이제 앉게 되고요. 나중에는 움직이게 되고요. 심지어 이제 걸음까지 걷게 됩니다. 그게 6개월 내에 급속하게 바뀝니다. 6개월 이후에 이때가 우리가 보통 운동을 우리가 적응하고 접근하는 단계를 한 6개월부터 2년 사이라고 봅니다. 길게는 3년. 요 사이에 운동을 했을 경우에 이 기능적인 면이나 마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이 부분은 재활의 효과가 기대가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건강관리차원, 비만 예방, 우리 비장애인들하고 똑같아요. 건강관리 차원에서 운동하는 거지 장애 부위를 회복시키는 데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런 거죠. 그 재활의 목적이 운동하는 목적입니다. 특히 오늘 척수장애인도 마찬가지죠. 몇 번에 따라서 분명히 마비의 정도가 틀린데 또 희한한 거는 같은 부위인데도 어떤 분들은 기능적으로 훨씬 좋으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로 그거는 그만큼 노력한 결과입니다. 특히 운동선수들 보면 같은 운동하지 않는 장애인들에 비해서 아주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그런 부분이 바로 운동의 효과라고 합니다. 재활. 두 번째는 뭐 있습니까? 이 재활은 그야말로 장애 부위를 좀 더 활성시키기 위한 거고요. 문제는 건강이죠, 건강. 건강이라 하면 무슨 성인병도 한두 개가 아니죠. 고혈압, 당뇨, 심장병은 다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있겠습니까? 비만,
비만. 체력 그죠? 유지 및 정진. 이런 게 목적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목적. 기능, 아까 생활시력이라고 했죠. 운동 기능. 이런 여러 가지 효과는 뭐 사회성,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얘기해보죠. 어떤 분이 혹시 운동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설대야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아주 큰 강연인데 저희 학교에 임용된 이제 딱 한 달 월급 탄 교수님이 저하고 나이 같아요. 신양만 뱃속에 4개월 4살 된 애들 공부한다고 빚도 좀 져있고 부인이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그분이 원인이 심장마비 동백이 있죠. 이 심장이 뛰기 위해서는 이 하는데 필요한 혈액을 이렇게 공급하는 혈관이 이 혈관이 살이 찌니까 간삼가 요 속에 간 속에 찌꺼기가 되어요. 이게 턱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심장은 계속 죽을 때까지 뛰려면 여기다가 산소를 공급해주고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이게 뛰거든. 막혀버리니까 심장이 막혀요. 그분이 이쪽으로 떠나는데 살이 찌면요 비만. 이 비만.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 분도 계실 거고 또 좀 요거 늘 신경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척수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비만에 노출되는 확률이 더 많다고 봅니다. 비장애인들보다 만약에 우리 몸의 근육이요 54%가 하지예요.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은 허벅지죠. 여기 52에서 54% 근육이 여기 있는데 하반신이 마비가 되면 활동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 거예요. 제가 휠체어를 타는 순간 차량 가운데서 나오는 활동량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80%. 활동량이 80%를 잃어버린다고. 평소에 활동량. 하반신 마비. 그럼 뭡니까? 자기 평소 활동량의 20%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혹시 장애를 입고 그 이후에 식성이 한 이 정도 줄었습니까? 80% 줄었습니까? 지금 식성은 뭐 그래도 그죠? 그렇다고 보면 비만에 노출될 확률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살이 빠진다는 거는 먹는 거, 음식이에요, 음식이고 나오는 거는 몇 가지가 됩니다. 용변, 그죠? 적당히 소화되고 빠져줘야 돼요. 이 변비인분들은 비만이 확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또 뭐 있어요? 땀은 사우나 가서 그러면 땀 쭉 흘리면 되느냐? 흘리면 5분 그 땀에 대부분 기름기가 빠져나오는데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기초대사. 기초대사는 가만히 눈만 뻑뻑거려도 들어가는 에너지입니다. 그는 근육이 많은 대사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